안 돼! 외마디 외침과 함께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마는 물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 외침에 놀라서 깬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남편에게 대답하는 대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방금 그게 다 꿈이었다니 너무 생생해서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있는 저를 보며 남편도 몸을 일으키고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꿈에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나왔어. 제 말에 남편은 침묵했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다고 하니 남편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꿈에 나와서 뭐라고 하신 거야? 우셨어. 우셨다고? 응, 내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우셨어.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꿈속에 저도 영문을 모르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간절히 말하셨는데 불현듯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면 안 돼. 절대 그 비행기를 타면 안 돼. 엄마가 거듭 되뇌던 그 말을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자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랬어. 내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우시면서 그 말만 계속 되뇌셨어. 그러자 남편이 한편에 놓인 캐리어를 바라봤어요. 바로 신혼여행 때 가져가려고 챙겨둔 짐이었죠. 남편과 저는 날이 밝는 대로 김포국제공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이런 불길한 꿈을 꾼 거죠. 저와 남편은 비행기 티켓을 취소할지 말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결정이 저와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말이죠. 긴 이야기를 풀어놓기 전에 먼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 부모님은 1960년대에 결혼하셨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죠. 그래도 두 분께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 시절에 낭만이 있었답니다. 아빠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재봉틀 부품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엄마는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아빠는 친척집에 얹혀 살았는데 종종 엄마가 일하는 구멍가게에 심부름을 오셨다고 해요. 하루는 아빠가 계란을 사러 오셨는데 엄마가 계란을 건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계란은 깨졌고 두 분은 서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죠. 어머, 죄송해요. 일을 어쩌죠? 아닙니다. 제가 잘 받았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했죠. 계란 하나 새로 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고 해요. 결국 엄마가 새 계란을 하나 주는 것으로 그날의 일은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빠가 다시 구멍가게를 찾았다고 해요. 그러더니 엄마에게 종이봉투를 조심스레 건넸다고 합니다. 어제 계란은 감사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봉투 안에는 작은 귤 2알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귤 역시 귀한 과일이라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그런데 아빠의 방문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 후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루가 멀다 하고 구멍가게에 오셨다고 합니다. 친척 심부름을 왔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상은 엄마를 보기 위해서였죠. 저 혹시 책 좋아하세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시집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는 중고 책방에서 시집을 사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엄마도 점차 아빠에게 마음이 갔다고 해요. 하지만 선뜻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연애 결혼이 당연하지만 그때는 대다수가 중매 결혼을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아빠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언제 누가 엄마의 사익감을 데려올지 모르니 말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구멍가게에 드나들었다고 해요. 엄마네 집은 아들 없는 딸 부잣집이라 남자 일손이 부족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아빠가 자처해서 구멍가게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아빠를 따로 불렀다고 해요. 자네 대체 왜 이리 우리 가게를 들락거리나? 무슨 참새가 방앗간 가듯이 말이야. 외할아버지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아빠는 잔뜩 긴장해서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기에 용기를 내서 답하셨다고 해요. 저 선아 씨를 좋아합니다. 선아 씨 얼굴 보려고 자주 오게 됐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꼬박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아빠를 외할아버지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고 해요. 그러더니 결국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다고 합니다. 당장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고 잔뜩 긴장해 있던 아빠는 벙찔 수밖에 없었죠. 자네 무슨 일 하나? 재봉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자라는 겐가? 네,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외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내 딸 굶기지는 않겠지. 그렇다고 밥만 꼬박꼬박 먹이고 살란 말은 아니야. 내 딸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잘 보듬으면서 살게.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엄마와 아빠의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해요. 내심 아빠를 마음에 품고 있던 엄마도 뛸 듯이 기뻐하셨죠. 두 분은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고 옥상 셋방에 신혼 살림을 차렸다고 해요. 그래봐야 장롱 하나, 숟가락 2개가 전부였지만요. 아빠는 공장 기술자로 일하면서 새벽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출근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출근한 후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옆집 아주머니와 함께 봉투 접는 부업을 하셨다고 해요. 하루 종일 살림을 하고 봉투를 접고 있다 보면 해질 무렵 아빠가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촐하게 밥상을 차리고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날 서로의 일과를 나누는 게 두 분의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사이가 좋은 두 분이었지만 이상하게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피임법도 없고 또 워낙 젊을 때 시집 장가들을 가다 보니 결혼하면 얼마 안 있어 곧장 아이가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 아이 소식은 없는 게야? 아야, 대체 언제 손주를 안아보는 거냐?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냐? 남의 집 멀쩡한 대를 끊을 생각이야? 죄송합니다. 지금이야 난임 검사 같은 게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딨나요? 아이가 안 생기면 모두 여자 탓을 하는 시대였으니 엄마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가끔 시댁에서 전화라도 걸려오면 죄인된 마음으로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 후 반년이 지났을 때부터는 온갖 민간요법을 다 써보셨다고 해요. 배가 차가워서 아이가 안 들어선다는 말에 쑥을 다려서 아랫배에 찜질을 해보기도 하고 개똥쑥 달인 물을 꼬박꼬박 드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가까운 절에 새벽같이 가서 매일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엄마만 그렇게 노력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빠도 장어즙이며 녹용즙이며 시골에서 올려보내는 걸 군소리 없이 다 드셨다고 해요. 그렇게 두 분이 노력한 덕분인지 1년 만에 드디어 아이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셨다고 해요. 아빠는 그 길로 나가서 비싼 소고기를 사와 엄마에게 고깃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엄마는 손수 베네쩌고리를 만드셨어요. 아기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쌀을 안 치던 엄마는 갑작스런 복통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 피에 맺힌 치마를 보고는 덜덜 떨며 아빠를 불렀다고 해요. 여보, 배가 너무 아파. 아빠는 그 길로 엄마를 업고 병원으로 뛰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해요. 자연유산이었습니다. 사모님 자궁벽이 약해서 유지를 못한 것 같네요. 그날 엄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해요. 그때는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또 한참 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포기할 즈음 기적적으로 제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난번 유산했을 때 병원에서 자궁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엄마는 제가 들어섰을 때 각별히 몸조심을 하셨다고 해요. 어지간하면 무거운 것도 들지 않고 힘든 일은 되도록 안 했다고 합니다. 아빠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쌀독을 드는 일도 물을 길러오는 일도 모두 아빠가 도맡아 하셨습니다. 여보 괜찮아? 당신도 일하고 와서 힘들 텐데.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랑 우리 뱃속아기만 건강하면 난 그걸로 됐어. 이번에는 건강히 잘 태어나겠지? 그럼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엄마는 다시 베네쩌고리를 만들기 시작하셨고 아빠는 제 이름을 짓기 위해 밤마다 장명책을 들여다보셨다고 해요. 우리 아기 이름으로는 뭐가 좋을까? 우리 아기 태몽이 꽃이었잖아. 꽃 화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제 태몽은 아빠가 꾸셨어요. 끝도 없이 펼쳐진 무릉동 같은 공간에 고목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얗고 예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고목나무 아래로 다가가자 바람이 불면서 꽃잎이 마치 비처럼 흩날렸다고 해요.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꿈에서 깨고도 한참 동안 생각나셨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건 대표적인 태몽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태몽이었죠. 두 분의 걱정과 달리 전 엄마 뱃속에서 무사히 10개월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저를 낳고 품에 안은 그 순간을 엄마는 평생 두고두고 기억하셨어요. 네가 내 품에 안기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단다. 그때 행복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아빠는 제 이름을 선아라고 지었습니다. 선할 선자에 꽃 화자를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었죠. 제가 어릴 때는 한동안 꽃님이라는 태명으로 부르기도 하셨어요. 꽃님아 꽃님아 우리 꽃님아. 아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기. 제가 잠 못 들고 칭얼거릴 때면 아빠는 저를 품에 안고 달래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친가 쪽에서는 아들을 더 낳기를 바랐지만 그 후로 엄마 몸이 약해져서 더는 아기를 갖지 못했다고 해요. 두 분은 양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저 하나로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셨다고 해요. 어린 시절 두 분과의 추억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하나같이 따뜻한 기억들 뿐이거든요. 제일 어릴 때의 기억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5일장에 간 기억이에요. 몇 살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린 나이에도
풍금장수나 뻥튀기 기계를 보고 놀란 기억이 납니다. 솜사탕도 사주셨는데 입에 넣자마자 사르륵 녹는 맛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아빠, 이건 뭐야? 구름이야? 솜사탕이야. 구름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하늘의 구름도 다 이런 맛일까? 그럼 저기 있는 것도 내가 다 먹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늘에 있는 거 다 먹으면 우리 선아 배탈 나지 않을까? 아니야, 괜찮아. 나 다 먹을 수 있어. 그래서인지 지금도 가끔 솜사탕 파는 걸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고는 합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아빠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팝송을 들은 기억이에요. 아빠는 낡은 라디오로 팝송 듣는 걸 무척 좋아하셨어요. 아빠가 흥얼거리는 걸 제가 어설프게 흉내내면 두 분이 웃음을 터뜨리시곤 했어요. 하루는 비가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면서 아빠와 함께 팝송을 듣는데 엄마가 고구마를 쪄오셨어요. 셋이 나란히 앉아서 고구마를 먹는데 그때 먹은 그 고구마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두 분은 저에 관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루는 소풍을 갔는데 도시락 뚜껑을 열자마자 친구들이 달려와서는 감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에 분홍 소시지까지 있었기 때문이죠. 우와, 소시지도 있네. 너네 집 진짜 잘 사나 보다. 그러게, 선아는 맨날 깨끗한 옷이랑 신발만 신고 다니잖아. 그 모든 게 다 엄마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벌어온 돈을 알뜰살뜰 모으고 이런저런 부업으로 번 돈은 저에게 아낌없이 쓰셨거든요. 늘 깨끗한 옷과 신발을 신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다니니 당시 학교 선생님도 제가 있는 집 딸인 줄 아셨습니다. 두 분에게 사랑을 듬뿍 받아서인지 저도 정이 많은 아이로 자랐어요. 엄마 생신 때는 크레파스로 꽃을 그려서 선물로 드리기도 했죠.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세상에, 이거 우리 선아가 그린 거니? 네, 엄마는 꽃처럼 예쁘니까 꽃을 그렸어요. 너무 예쁘다. 정말 고마워. 엄마는 그 꽃 그림을 벽장에 붙여두고 매일 들여다보셨습니다. 엄마가 받은 선물 중에 우리 선아가 준 게 제일 값지고 귀해. 정말 고마워, 선아야. 그렇게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실 때마다 저도 배시시 웃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절은 너무 짧게 끝나고 말았어요. 엄마의 지독한 독감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불을 덮고 하루 종일 기침을 하셨어요.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물수건이 얹혀 있었습니다. 선아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러다 너까지 옮으면 큰일이니 매화 아줌마네 가있자. 매화 아줌마는 마당에 매화나무가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였어요. 엄마와 함께 봉투 접기 부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흐느적대는 몸을 일으켜 저에게 낡은 솜잠바를 입히고 아주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 하루 이틀 우리 선아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아야, 기침이 심한 걸 보니 며칠은 알아 눕겠네. 완전히 괜찮아지거든 와. 선아 밥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일 테니까. 그때는 그런 일이 흔했어요. 이웃끼리 서로 잘 알고 지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엄마는 저를 따스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다 낫고 금방 데리러 올게. 아주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몇 번 더 저를 다독이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는 길에도 못내 제가 눈에 밟히시는지
몇 번이나 돌아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아주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다 먹고 나니 아주머니가 쟁반 위에 무언가를 챙기는 게 보였어요.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너네 엄마 축이라도 좀 쓰어주려고. 같이 가자. 하루 안 본 건데도 벌써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얼른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아주머니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아 엄마, 나야. 죽 좀 써왔어. 문 좀 열어봐.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집안이 조용했어요. 고개를 갸웃하던 아주머니는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고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얼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사색이 돼서 외치셨습니다. 아유 세상에, 연탄가스가 샜어. 그 후로는 모든 게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주머니의 외침을 듣고 이웃분들이 몰려왔고 안에서 의식을 잃은 엄마와 아빠를 데리고 나왔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두 분은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두 분이 잠드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왜 엄마 아빠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게 제가 본 두 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연탄가스 중독 사고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70, 80년대만 해도 그런 일이 드물지 않았어요. 추운 겨울, 독감에 걸린 엄마를 위해 아빠가 평소보다 연탄불을 많이 뗐고 그러다 두 분이 변을 당하신 거였어요. 두 분의 장례식은 집에서 치러졌습니다. 어른들은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두 분이 먼 곳으로 갔다, 하늘나라로 갔다고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당시 10살이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딘데요? 엄마 아빠는 그럼 언제 와요? 엄마 아빠는 당분간 못 오셔. 아주 멀리 가셨거든. 그럼 몇 밤 자야 와요? 제가 어른이 되면 그때 오세요? 제가 그렇게 물으면 어른들은 차마 대답을 못하고 침묵하셨어요. 아이고, 저 어린 걸 어쩌면 좋니.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말이죠.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라 선뜻 저를 데려가겠다고 나서는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대로라면 보육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아빠보다 좀 더 젊어 보이는 30대 남성이었어요. 그분은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안녕, 네가 선아니?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저씨는 아빠 친구야. 정확히는 아빠의 후배란다. 그때는 그 말 뜻이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들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빠가 일하던 공장의 막내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급하게 들어온 아저씨에게 친절하게 기술을 가르쳐준 게 바로 아빠였다고 해요. 용서가, 일하고 잠깐 남을래? 너 이 기계 쓰는 거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가르쳐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당시만 해도 기술자들은 자기 기술을 함부로 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공장 텃세도 제법 심했고요. 그러던 차에 아빠가 먼저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니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매일 밤늦게까지 아저씨에게 기술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 매번 이렇게 늦게 가셔서 어떡해요. 괜찮아. 부지런히 배워둬야 앞으로 고생을 덜하지. 무엇보다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한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 아저씨는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됐고 아빠에게 배운 기술을 살려서 작은 공장까지 차렸다고 합니다. 그 후 아빠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수소문을 하다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제가 좀 더 빨리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저씨는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선아야, 괜찮으면 아저씨 집에서 살래? 풍족하지는 않아도 보육원보다는 나을 거다. 같이 놀 동생들도 있어. 어때? 같이 갈래? 저를 따로 돌봐줄 친척이 없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두 분의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두 분 집으로 가니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과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어요. 저는 두 동생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죠. 두 분은 저를 마치 친조카처럼 잘 돌봐주셨어요. 두 동생들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저는 공장 일로 바쁜 두 분을 대신하여 동생들을 돌보는 식으로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다행히 졸업 후 곧바로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정든 집에서 나와 홀로 서기로 결심했어요. 집에서 나오던 날 아저씨 아주머니와 두 동생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마련했어요.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아야, 여기 더 있어도 돼. 결혼할 때까지는 그냥 있어. 아니에요.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언니, 이제 안 와? 그럴 리가. 자주 놀러 올게. 사실 그 무렵 아저씨 공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두 동생도 훌쩍 자라서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 시기라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서두른 참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집을 나온 후에도 저는 월급을 받으면 종종 맛있는 걸 사들고 아저씨 아주머니를 뵈러 가고는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일가 친척과 모두 멀어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족과도 같은 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예전에 엄마 아빠와 살던 동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침 회사도 근처라 안성맞춤이었죠. 주말이 되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가던 동네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인지 저도 책을 좋아해서 날씨가 좋을 때면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책을 읽다가 돌아오곤 했어요. 남편도 바로 그 공원에서 만났죠. 여느 때처럼 책을 들고 공원으로 갔는데 어딘가에서 익숙한 팝송이 들려왔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곡이었죠. 아빠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기억이 나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보니까 제 또래의 남자가 작은 라디오를 옆에 두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그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면서 남자의 책에 있던 책갈피가 날아와 제 앞에 뚝 떨어졌어요. 제가 책갈피를 주워드니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책갈피를 받아들던 남자가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제 손에 들린 책을 가리켰습니다. 그 책, 저랑 같은 책을 읽으시네요. 그러면서 남자가 자신의 손에 들린 책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똑같은 책이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죠. 저와 남자는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책 이야기를 나눴는데 취향이 잘 맞았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같은 공원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만남을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원래 하고 싶은 일이 국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죠. 아빠는 장래희망이 뭐야? 어린 제가 그렇게 묻자 아빠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아빠가 만약 선한 아이로 돌아가서 장래희망을 적어야 한다면 아빠는 국어 선생님이라고 적을 거야. 아빠는 책 읽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거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빙긋 웃으셨는데 그 미소가 묘하게 씁쓸했어요. 시골에서 태어나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그런 건 생각할 틈도 없으셨을 겁니다. 부모님이 살던 시절은 그랬습니다. 장래 희망 같은 건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죠.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아빠와 닮은 건 비단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아빠처럼 다정다감하고 섬세했어요. 딸은 아빠 닮는 남자랑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질색팔색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좋았어요. 그만큼 아빠와의 추억들이 다 따스했기 때문이죠. 엄마 역시 늘 아빠와 결혼하길 잘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요.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이어가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천의 고아인 저를 시댁에서 탐탁지 않게 여기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드디어 시댁에 인사를 가기로 하고 저는 뭘 사가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인삼 세트와 직접 만든 수제 절편을 챙기기로 했어요. 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 만류했습니다. 과일 바구니 같은 거 사가. 절편은 좀 촌스럽지 않니? 그런가? 그래도 어머님이 떡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게다가 그 절편 레시피는 돌아가신 엄마가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엄마도 외할머니로부터 배웠다고 하셨는데 어릴 적 들은 건데도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종종 만들어 먹기도 했고요. 드디어 당일이 되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처럼 점잖으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어머님께 챙겨온 인삼과 절편을 건네드렸습니다. 뭘 이런 걸 사왔어요. 그냥 와도 되는데. 시어머니는 약간 부담스럽다는 듯 인삼과 절편을 받으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두 분 모두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두 분 모두 말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밥을 먹으니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모두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건가? 그래서 못마땅하신 건가 싶었죠. 마침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건가? 네, 10살 무렵 사고로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보육원에서 자랐겠네. 아니요, 아버지 지인 되시는 분이 걷어주셔서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이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더니 나직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역시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싶었죠. 지금도 고아라면 꺼려질 텐데 그때는 시절이 그랬으니 더했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더니 뜻밖에도 눈물을 훔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여기서 울면 어떡해?
안쓰러워서 그러죠. 에이, 그러면 우리가 더 잘해주면 되지.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아니, 새아가도 우는 게야? 에헤이, 이거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이 들어왔구먼. 우는 게 뭐 어때서요? 슬프면 우는 게 당연한 거지. 어머님이 제 편을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제야 남편도 긴장을 풀고 웃어 보였어요. 알고 보니 두 분 모두 어느 정도 제 사정을 알고 계셨다고 해요. 어머님은 사연을 듣고는 딱하다고 눈물까지 훔치셨고요. 행여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일까봐 표정을 감추신 건데 굳은 표정을 보고 저 혼자 오해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부드럽게 풀리고 식사 후에는 제가 만들어 온 절편을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솜씨가 정말 좋네. 네, 엄마가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만들었어요. 사부인께서 솜씨가 정말 좋으셨나 봐. 나중에 나한테도 레시피를 알려주겠니? 네, 그럼요. 두 분은 제 사정을 생각해서 결혼식도 간소하게 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할 일가 친척이 없는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예단 역시 생략하자고 말씀하셨고 대신 남편의 정장 한 벌과 수제 구두를 맞춰줬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전세금을 보태주셔서 신혼집 역시 순조롭게 마련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는 건지 죄송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행여 뭘 더 해야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말아라. 각자 형편만큼 하는 거지. 우리 승우가 좋은 짝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한다. 알았지? 그런 두 분의 배려 덕분에 무탈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아빠. 그렇게 외마디 외침과 함께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꿈속에서 두 분은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제 손을 잡고 어루만지며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꿈에서 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편도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하고 시댁분들도 좋은 분들인데 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꿈에 나타나시는지 알 수 없었죠. 요즘 자꾸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꿈에 나와. 그래? 한번 시간 내서 장모님 장인어른 계시는 곳에 가보면 어떨까? 제가 고민을 토로하니 남편이 먼저 그렇게 제안했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남편이 먼저 저희 부모님 묘소에 다녀갔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좀처럼 가지 못했거든요. 혹시 묘자리에 무슨 문제가 생겨나 싶어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가봤지만 그 문제는 아니었어요. 결국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혼조석에는 10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아저씨 아주머니가 앉았어요. 시댁도 빈 채로 두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셨죠. 저와 남편은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와서는 짐을 챙기느라 둘 다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날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한 참이었거든요. 수영복은 챙겼지? 또 뭐 챙길 게 있나? 당신 엄청 들떴네.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괌 한번 꼭 가보고 싶었거든. 저희가 신혼여행지로 택한 곳은 괌이었어요. 10대 후반에 우연히 괌을 찍은 사진을 봤는데
마치 이 세상 같지 않은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뺏겼거든요. 그 후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남편이 선뜻 신혼여행지로 괌을 택한 겁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지 했는데 당신 덕분에 이렇게 가네. 여기 말고 살면서 더 좋은 곳도 많이 가보자. 그래, 그러자. 남편과 그렇게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온 겁니다. 너른 들판에 두 분이 서 계셨어요. 두 분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느새 어린아이가 된 저는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엄마는 그런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아빠도 뒤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엄마, 아빠, 왜 울어? 안 돼, 선아야. 왜? 뭐가 안 되는데? 그 비행기를 타면 안 돼. 그 비행기를 타면 영영 돌아올 수 없어. 돌아올 수 없어? 타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어요. 제가 헉하며 깨어난 소리에 남편마저 깰 정도였죠.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러다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있었어요. 여보, 우리 여행 취소하자. 제 말에 남편은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이날만 기다리며 들떠있던 제가 갑자기 여행을 취소하자고 하니 놀랄만 했죠.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가 계속 꿈속에 나타났다고 했잖아.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갔거든. 당신이나 어머님, 아버님이나 너무 좋은 분들인데 왜 자꾸 부모님이 슬픈 표정으로 꿈에 나오실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저는 캐리어를 응시했습니다. 내가 신혼여행지를 결정하고 여행사 통해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날부터 부모님이 꿈에 나오신 것 같아. 뭐? 그게 정말이야? 되돌아보니 그랬어요. 딱 그 무렵부터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넘겨짚은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상하게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잠시 고민했습니다. 괜찮겠어? 당신 엄청 가고 싶어 했잖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만류하시는데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아. 사실 바로 직전에 취소하는 거라 수수료가 만만치 않았어요. 비행기 티켓 값을 아예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반대한다면 저도 밀어붙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순순히 제 의견을 따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취소하자. 괜찮겠어? 나도 그 말을 들으니 선뜻 가기가 어렵네. 가서도 내내 찝찝할 것 같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날이 밝는 대로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사정이 생겨서 여행은 못 가게 되었다고 설명했죠. 여행사는 당연히 저희의 결정을 만류했습니다. 지금 취소하시면 수수료가 상당 부분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취소 부탁드립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비행기 티켓은 물론 숙소까지 모두 취소했습니다. 막상 모든 걸 취소하고 나니 괜한 짓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결정을 끝까지 지지해 줬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이제 더는 생각하지 말자. 그래도 신혼여행 기간으로 빼놓은 날이 있으니까
가까운 제주도라도 다녀오자.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제주도 비행기 티켓과 숙소를 알아봤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집에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세상에, 승훈이? 아유, 세상에. 여보, 우리 승우가 집에 있어요. 뭐라고? 아유, 이 천만 다행이네. 전화를 걸어온 건 바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너네 오늘 신혼여행 가는 거 아니었어? 분명 공항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니? 네, 맞아요. 원래는 그럴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사실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고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럴 경황도 없었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간밤에 제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고 둘이 상의하여 비행기 티켓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탄식을 내뱉으셨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두 분이 새아가랑 널 살렸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TV 한번 켜봐라.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다. 난 행여 너네가 그 비행기를 탔을 줄 알고. 아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네가 받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시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셨고 시아버지가 전화를 넘겨받으셨습니다. 사돈어른과 사부인이 너네를 구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야. 그때까지도 남편과 저는 벙쪄 있었어요.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겨우 전화를 끊고 TV를 켠 저희는 그야말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뉴스 화면 너머로 추락한 비행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얼어붙은 채 뉴스를 응시했어요. 여보, 저거 우리가 타려던 비행기 맞아? 그런 것 같아. 그게 저희 부부가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비극에 빠뜨린 바로 그 사건, 801편 대한항공 추락 사고였어요. 뉴스에서는 비행기가 이륙한 후 추락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승객은 저희처럼 휴가나 수련을 떠나는 피서객들이었어요. 비행기는 괌 현지 도착을 눈앞에 두고 공항에서 5km 떨어진 곳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내내 온몸이 바르르 떨렸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저희 부부는 한동안 자리에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저는 제 주변인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지인과 친구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나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고 나니 도저히 신혼여행을 다시 떠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승객 254명 중 상당수가 사망한 대형 사고였기에 며칠 동안 똑같은 뉴스가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승객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질 때마다 전국이 들썩이며 눈물바다에 빠졌죠. 모두가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와 남편 역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먼저 남편이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계신 곳에 다녀오자. 그렇게 저희는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두 분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묘지가 있는 곳까지 오르는데
한여름이라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둘 다 묵묵히 산을 올랐어요. 묘지에 도착하자 남편이 자연스럽게 벌초를 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남편을 도왔어요. 그렇게 말없이 벌초 작업을 마치고 둘은 묘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 아빠 잘 계셨어요? 저 그 비행기 안 탔어요. 겨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꿈에 두 분이 나오셨잖아요. 저를 붙잡고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저 정말 무서웠어요. 그 꿈이 너무 진짜 같아서. 그때 남편이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 사람 꿈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나 이 사람 모두 무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두 분이 지켜주신 이 사람, 앞으로는 제가 지켜주고 아끼며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아빠, 아직도 내가 걱정되는 거죠?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도 넘었는데 여전히 제가 걱정돼서 두 분 모두 떠나지 못하고 제 곁에 머무시는 듯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얀 나비 한 쌍이 묘지 근처로 날아오더니 저와 제 남편 주위를 천천히 날아다녔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사람 근처에는 오지 않을 텐데 나비는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에서 저와 남편 주위를 한참 동안 날아다녔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그렇게 한참을 떠돌던 나비는 천천히 하늘 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산소에서 본 그 나비 말이야. 두 분이 마치 우리를 위해 잠깐 내려오신 것 같았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사실은 나도 그렇게 느껴졌거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후로 계속 꿈에 나오던 두 분이 제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는 안심하시고 그제야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았거든요. 마치 동화 같던 그 광경이 지금도 눈에 그려지듯 선합니다. 1997년에 벌어진 일이니 지금은 한참 전의 일이죠. 그런데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한 구석이 아릿해지고는 합니다. 참사로 고인이 된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남일 같지 않아서 마음도 아프고요. 남편과 저는 당시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위해 여행비로 쓰려던 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부디 그분들이 좋은 곳에 가셨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들, 딸 하나씩 낳고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사연을 쓰게 됐느냐고요? 실은 어제가 딱 결혼식이었거든요. 혼조석에 앉아서 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부모 마음을 더 잘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장성한 자식이 제 짝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까. 제 부모님 생각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혼여행을 앞두고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엄마, 나 공항 도착했어. 몇 시 비행기인데? 11시. 혹시 몰라서 좀 일찍 왔어. 챙길 건 다 챙긴 거야? 챙긴다고 챙겼는데 내가 워낙 덤벙대야지. 신혼여행을 앞두고 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약은 잘 챙겼어?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이런 거 다 잘 챙겨야 돼. 아, 맞다, 약. 아, 어떡해. 엄마 말 들으니까 이제 생각났어.
거기 공항에 약국이 있을 거야. 며칠 동안 여행 가는데 꼭 챙겨야 하는 상비약 달라고 해. 괜히 외국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알았어. 역시 엄마밖에 없다니까. 내가 이따 또 전화할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데 시집을 보내도 어쩜 이리 애 같은지 불안한 마음에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전화해서 이것 챙겼냐 저것 챙겼냐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애냐고 다 알아서 챙겼다고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자식된 입장에서는 모를 겁니다. 아무리 커도 자식은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딸과 긴 통화를 마치고 나니 그날의 일이 떠오르더군요. 참, 그때 가지 못한 괌은 어떻게 됐냐고요? 여태 못 갔습니다. 대신 다가오는 환갑 때 남편과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다행히 부모님은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제 짝을 만나 잘 살고 있으니 안심하고 더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듯해요. 한편으로는 꿈에서나마 두 분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만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하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두 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10살 나이로 돌아가서 두 분 품에 푹 안기고 싶어요. 그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힘든 속내도 털어놓고 어리광도 부리면서 말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에 보답하는 길일 테니까요. 부디 사연을 듣는 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